자, 우리 역 갑시다. 역. 이제 전세 끝났습니다. 전세 끝났고 역 가봅시다. 역. 여기는 요역과 군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군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군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전번 시간에 해드린 적이 있어요. 조선의 통치체제 할 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군역. 자, 군역. 지방의 이제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진관체제라 그랬죠. 그렇죠? 진관체제. 그렇죠? 네, 진관체제인데 진관체제가 재승방략으로 바뀐 다음에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 체제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각 진영에 방어를 해야 될 각 진영에서의 군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유사시가 발생이 되면 특정한 지역에 군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 중앙에서 파견된 지휘관으로 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 이것을 재승방략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군역. 자, 뭐 복습할 겸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기간 뭐요? 장기간 평화가 지속된다 그랬죠. 그렇죠? 장기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리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되면 군 기강은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평화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군사훈련을 잘 안 하고 군인들에게 뭐만 시켜?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만 시키는 거야. 군대 가서 훈련 받지 않고 막노동만 하고 오는 거야. 예, 뭐 요새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많잖아요. 군사훈련도 받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날 대신해서 군대 갈 새끼를 찾는 거야. 그래서 대신 보내는 거야. 대립제가 성행하더라. 그렇죠? 이 대립제가 성행하다 보니까 관에서 끼어가지고 야, 앞으로는 대립제 하지 말고 우리한테 돈 줘. 그러면 너희들 방면시켜줄게. 그래서 뭐라고 해? 반군수포제. 반군수포제가 성행되고 이 반군수포제를 중종 때가 되면 법제화 시켜버리면서 군적수포제가 법제화돼 버리죠. 그래서 일반 양인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될 수 있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합법적인 길이 열려버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조선 전반적으로 군사력으로 따지면 군인들의 숫자, 병력의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 병력의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각 진영에서의 지역 단위 방어 체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종 때 역시 중종과 명종 때를 거치면서 재승방략 체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재승방략 체제 때문에 임진왜란 초기에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그렇죠? 조선군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종 때 뭐라고요? 중종 때 군적수포제가 실시가 된다 그랬죠. 군적수포제.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대가로 뭘 징수하기 시작한 거야? 포를 징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민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 합법적인 길이 열렸구나라고 해서 만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 포를 징수하는데 어떻게 징수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징수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군포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군포의 폐단. 그래서 이 군포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 후기 영조께서 균역법이라는 걸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군포를 한 필만 내라. 예전에는 2필을 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평균을 한번 잡아보니까 1년에 군포를 2필을 징수하던 걸 한 필로 바꾼 거야. 됐죠? 앞으로는 1년에 한 필만 내라 라고 한 거야. 예, 필을 감면시켜 준 거야. 군포를 감면시켜 준 거야. 자, 그러면 1년에 군포 2필을 거두던 걸 한 필로 법제적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국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국가 재정이 절반으로 줄어드네? 그쵸? 예? 국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잖아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키워드 정리해야 돼.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작이라는 걸 또 징수를 합니다.
결작은 1결당 2두예요. 2두. 그 외에 뭐 선무, 군관포, 그 다음에 선박세, 어장세, 어염세 이런 키워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균역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균역법은 1년에 한 필로 줄여줬고, 한 필로 줄여주면서 국가로 들어오는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 선무, 군관포, 선박세, 어장세, 어염세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균역법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균역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균역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단서를 주고 그 단서를 통해서 이 왕이 누군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실제 문제에서는 영조의 치적의 내용을 물어봐요. 알겠죠? 그래서 영조의 치적을 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되나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페이지 참고로 페이지를 좀 보시면, 교재를 좀 보시면 페이지 129페이지를 보시면 129페이지에 다 지금 펼치셨죠? 129페이지를 보시면 군포 부담의 감소라는 그 주제에 군역의 문란과 지방 군사체제의 변화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도표화시킨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군포의 폐단이 발생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진관체제가 재승방략체제로 바뀌고, 이 재승방략체제가 왜 다시 진관이 복구되고 소고법이 마련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제가 도표로 정리한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곡물 보겠습니다. 곡물. 곡물은 뭡니까? 곡물.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직접 생산해서 납부를 해야 돼. 그래서 농민들은 뭐 해야 돼? 농사도 지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모두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어디 뭐 나주에 사는 백성들이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농사 지어서 세금도 바쳐야 되고. 나주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배가 유명하잖아요. 배도 생산해서 바쳐야 돼. 그래서 곡물이 전세의 부담보다, 전세보다 부담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됐죠? 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이제 폐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할당한 할당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해가지고 배를 생산을 못했어. 뭐 병충해가 배가 다 썩었어. 그런데도 갖다 바쳐야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가가지고 사서라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는 정말 고생해가지고 정말 진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배를 생산해서 갖다 바쳤어. 갖다 바쳤더니 향리가 누가 보더라도 좋은 배야. 상품이 좋아. 상품성이 좋아. 뭐 달아. 근데 딱 보면 향리가 딱 보더니 야, 이거 맛없어. 씨발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짜를 맞는 겁니다. 농민들이 힘이 있습니까? 퇴짜를 맞았으니까 다른 걸 구해서라도 다시 바쳐야지. 향리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애써서 만들어서 진상을 하는 그 특산물을 향리가 일부러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향리하고 계약이 된 상인이 하나 있겠죠. 걔가 이제 그 농민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이번에 퇴짜 맞았다며? 나한테 어느 정도 돈만 좀 줘봐. 내가 좋은 걸로 다시 갖다 줄게. 돈만 줘. 내가 마련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련해 가지고 갖다 바쳤더니 그 농민이 기존에 갖다 바친 그 배의 상품성보다 좋지 않은 걸 갖다 줬는데 향리가 오 따봉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이 향리라는 이 새끼는 이 상인하고 거래가 있었던 거죠. 부정부패를 한 거죠. 돈 받아 처먹었으니까 향리는 누구한테도 돈을 줘야 돼. 수령도 알고 있겠죠. 수령도 돈 받아 먹겠죠. 불법 저지른 거죠. 수령도 뭐 해야 돼요? 관찰사도 알겠죠.
관찰사는 수령을 감찰을 해야 됩니다. 눈 감아줬죠? 뇌물 받아 처먹었겠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박납의 폐단이라고. 박납, 백성이 납부하는 걸 중간에서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박납의 폐단이라 그래. 그래서 이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누가야? 광해군이 나와요. 광해군. 자, 여러분들 광해군. 응? 아까 했잖아. 뭐야? 대동. 박납의 폐단의 근본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농민들이 특산물을 현물로 직접 생산해서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런 폐단이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광해군이 야, 앞으로는 하지마. 농사에만 전념하고 특산물은 현물 대신에 쌀로 바쳐라. 그래서 쌀이나 또는 포나 돈으로 대신 바쳐라. 이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리고 쌀로 바칠 경우에는 토지 1결당 12두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12두. 세종 때의 공법 체제로 놓고 보면 중상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작황 상태를 파악해서 평균적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1결당 12두. 세종의 공법 체제를 놓고 보면 그렇게 부담은 안 되지만 인조 때의 1결당 전세액 4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3배나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1결당 12두를 기준으로 징수하겠다라고 하니까 누가 지랄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양반들이 지랄 연병을 하는 거예요. 광해군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결당 12두 쌀로 바쳐라. 예? 부담을 줄여주게 하려고 했는데 양반 지주들이 지랄을 한 거예요. 이건 일종의 재산세거든요. 재산세.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면 그 토지의 결수액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주들이 지랄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대동법이 시행이 될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렇죠? 그 정도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대동법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이제 정신 좀 차리시고 아마 지루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대동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연결을 바로 시킬 겁니다. 자본주의 맹아라고 하는 걸로. 됐나요? 자, 대동법을 시행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수공업 제품이든, 예, 뭐, 임금이 먹어야 될 어떤 그런 진상품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을 백성들로부터 직접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에는 백성들로부터 직접 현물을 받아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현물로 바치지 않고 뭘로 낸다는 거야? 돈이나 쌀이나 포로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로부터 필요한 수요품들은 어디에서 조달을 하냐면 공인이라고 하는 현물, 국가에서 필요한 공물을 납품하는 업자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돈이나 쌀을 포를 거둔 후에 이 돈이 어디로 기어들어가? 국가가 얘한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공인은 돈이나 쌀이나 포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자본을 가지고 어디로 가? 얘가 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상인한테 찾아간단 말이야. 그렇죠? 상인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나 쌀이나 포가 이쪽으로 기어들어가고 상인들이 현물로 대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시장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본, 지금 여기에서 거래되는 이 시장의 규모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장시, 일반 백성들이 거래하는 시장의 규모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새끼들이란 말이야. 국가로부터 자본을 받아가지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쵸? 공인이 시장에 등장했다. 야, 공인이 나타났대! 그러면 상인들이 오줌을 질질 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공인하고 거래만 한번 터버리면 1년 장사 그냥 끝내버리는 건데. 그쵸? 엄청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되고 여기서 뭐가 이제 유통이 되는 거야? 돈이 유통되는 거잖아. 돈이 시장이 발달하면서 시장에서 돈, 화폐가 유통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자본주의의 맹하잖아, 이게. 그쵸? 그래서 상품, 화폐, 유통경제에 상품, 화폐, 유통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 상품, 화폐, 유통경제 발달에 영향을 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바로 다 어디에 있다? 이 대동법 실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 유통경제 발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적 변동에 잘 대응하고 잘 대처해서 갔던 농민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분홍층이 되고 그런 분홍층들이 양반의 지위를 사가지고 신향이 되더니 향전을 하고 지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제사적인 내용 자체가 조선 후기의 향촌 사회의 변동에 굉장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같이 가주는 거야. 그래서 경제 사회라는 것이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 자체가 경제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려서 같이 작동된 거예요. 자,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분홍층이 분홍층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농경 기술이 발달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선 후기에 모내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 모내기,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뭐가 유행하게 되냐면 1인당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이 커져요. 노동력이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광작이 성행합니다. 광작.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그렇긴 한데 광작이 성행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보세요. 상품화폐 유통경제 발달과 이 광작의 성행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변동에 잘 대응해서 간 농민들은 분홍층이 되거나 양반들도 여기에 잘 대응한 애들은 대지주가 됐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잘 대응하지 못한 농민들은 몰락농민이 돼버리고 양반들도 마찬가지. 양반들도 상품화폐 유통경제나 이런 광작 성행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 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양반들은 몰락 양반, 잔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계층도 분화되고 양반계층도 분화돼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계층 속에서도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농민계층 속에도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농민들이 양반이 되고 지랄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또 사회사적으로 얘기하면 신분제 동요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사는 농민들은 양반이 돼버리고 못 사는 농민들은 토지를 이탈해서 화적대가 된다든지 도시도 발달하겠죠. 도시에 가서 임노동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의 양인의 신분을 포기해버리고 노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신분제 동요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상민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라는 말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분제 동요고,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경제사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이 이거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134페이지 보시면은요. 134페이지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사상의 등장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사상, 그러니까 신의주의 만상, 지도 제가 같이 실어놨습니다. 지도 보고 계시죠? 지도 있습니다. 신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서울, 한양의 경강상, 부산의 내상, 각각의 상인들의 특징, 사상이 또 등장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더 법적으로 박차를 가했던 게 정조 때 신의 통공, 금난정권 폐지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3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팁으로 해서 화폐 유통과 관련해가지고 맨 마지막 화폐 발행의 역사를 제가 딱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화폐 발행의 역사, 전근대사에서 등장하는 화폐 발행의 역사를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특히 고급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한능검 고급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경찰이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교재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텍스트 다 봐도 이거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꼭 보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굉장히 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업 마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내용상.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경제사에서 중요한 거 과전, 수치, 자본주의 맹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만 제가 따로 선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짚어드렸지만 서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향촌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촌사회, 조선전기와 후기 그리고 조선전기의 향촌사회 모습이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고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 모습이 바뀐 이유가 경제사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거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됐나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11일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